시작하기 전에 공지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첫 시간에 제가 그 과제 몇 번 제출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우리 첫 시간에 제출했던 여러분이 그 수업을 수강하게 된 계기, 그리고 본인의 다짐 적는 것은 제가 여러분 생각을 보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고,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제출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고사 전에 2번, 기말고사 전에 2번,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총 제출은 6번이다. 즉, 시험을 과제 대체로 한다면 총 6번의 제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전에 2번, 그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객관식 또는 단답형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퀴즈를 하나 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10월 달 되면 서술형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A4 용지나 종이에 각자 서술을 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PDF 파일로 변환한 후에 제출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객관식 한 번, 그러니까 단답식 한 번, 그다음에 서술형 한 번. 이렇게 중간고사 전에 2번이 제출이 될 거고요. 기말고사 전에도 마찬가지로 단답형 한 번, 서술형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번의 과제 그리고 2번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 과제란에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가보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지금 이름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학번 적어주고 아래 보면은 이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자, A번. 자, A는 항진인가 아닌가. A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항진이다, 아니다. 선택해서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B에 대해서 아래 B는 하면 B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래 C 그러면 C를 가서 보시면 돼요. 요거를 보면 되고 D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잘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 대답 이렇게 단답형 하는 경우에는 적어주시면 돼요. 답변을. 지금 보면 T 또는 F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T거나 F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쓰고 제출 버튼 누르면 과제 제출이 되는 거예요. 단, 내 이름하고 학번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재제출했을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한 번 제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만 딱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점수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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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총 5개 나와 있죠. 그러니까 5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과제 점수는 전체 100 중에서 20에 해당하니까 어쨌든 제출하는 과제 다 더해서 내가 20점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제 제출일까지 놓치지 말고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1장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장 수업을 시작해요. 자, 어떤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의 역, 그리고 이, 그리고 대우라는 명제에 대해서 진리표를 한번 작성해 본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자, P하고 Q 두 가지 값이 있으니까 일단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P라고 하는 명제가 true인 경우에 Q가 true거나 false거나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죠. 그리고 P가 false일 때 Q는 true거나 false거나 해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not P는 부정이기 때문에 P의 부정, 즉 진리값도 부정이다. 진리값을 반대로 보자라고 했죠. T는 F가 되고 F는 true가 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not Q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F, T, F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것이 이제 본 명제라고 했을 때 Q이면 P이다와 같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것을 우리가 역명제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not P이면 not Q이다처럼 명제의 각각의 가정과 결론에 부정한 것을 뭐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에 있는 것 not Q이면 not P이다처럼 명제의 결론 부분을 부정한 것이 가정이 되고 명제의 가정에 부정한 것이 결론이 되는 것을 대우명제라고 한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진리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P면 Q이다. 조건문이라고 했었죠. P이면 Q이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true, 가정, 결론, true.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인 명제죠. 그리고 두 번째 true F, true false예요. 그러면 가정은 참인데 결론이 그러니까 결론이 거짓인 거니까 허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lse가 된다. 자, 그리고 조건문에서 중요했던 것은 가정이 거짓이면 어찌됐든 간에 항상 참인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true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으로 Q이면 B이다도 한번 작성해 보면, 자, true니까 true. 그 다음에 가정이 false인 경우는 어찌됐든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참 써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보면 true이면 결론이 false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허위 명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 한번 찾아봅시다. E는 not P이면 not Q이다니까 이렇게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에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럼 not P이면 not Q이다. false 앞에 있는 이렇게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false면 결론은 true가 된다. 그죠? 그리고 참이고 거짓인 거예요. 참인 것이 가정이 돼서 결론이 false면 허위라고 했죠. 그리고 참이고 참이면 참이겠죠. 자, 그럼 이제 대우 명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니까 이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not Q가 가정, not P가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not Q가 가정이니까 이렇게 가정이 false인 경우는 not P를 살펴볼 것도 없이 true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true이면 false이다. 자, 이런 명제는 어떻게 된다? 허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rue이면 true이다. 그러면 true죠. 자, 이렇게 해서 명제 역이대우에 대해서 진리값을 찾아봤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네 가지 명제와 본래 명제, 역명제, 이명제, 대우 명제를 봤을 때 진리값들을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은 줄로 봤을 때 다 같죠. 진리값이 true, false 이 순서가 다 똑같죠. 그리고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도 여러분이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어떤 명제든지 한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일 수밖에 없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항상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이라는 역 명제에 대해서 역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도 참일 수밖에 없고 이 명제가 거짓이면 역 명제도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진리값이 같고 역명제와 이명제도 항상 그 진리값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물론 지금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다른 값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진리값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 동치라고 얘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진리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이 명제들끼리 서로 논리적 동치가 되는지를 진리값을 보고 판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2절은 마무리가 됐고 1.3절입니다. 1.3절은 수러와 한정기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변수를 도입하려고 해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어떤 함수를 떠올려 보면 함수에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정의되는 정의역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함수의 전체 범위인 치역이 있었죠. 이렇게 그 변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명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수러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줄에 보면 x가 3보다 크다. 그리고 x는 y 플러스 3, x 플러스 y는 g 이런 수식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것들은 명제가 될까요? 명제라 함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수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세 개의 수식은 x 또는 x, y, g에 따라서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x든지 y, g와 같은 변수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 저 문장 자체를 x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처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이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x라고 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함수인데 우리가 명제 함수라고 해서 px라고 한번 써볼게요. 우리 보통 수학에서 함수 쓰면 y는 fx 많이 쓰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x를 variable, 변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논리학에서도 x라고 하는 것을 변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서 px라고 한다면 x가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거짓이 되고 그리고 4가 되면 참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함수화 해주면 이 명제도 충분히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러,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있는 이 수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주면 이 수식이 기능을 하게 될까요? x랑 y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x, y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함수.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q의 x, y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x에 무슨 어떤 값을 넣고 y에 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저 q의 x, y라고 하는 함수값 자체가 즉 x는 y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저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식은 우리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될까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함수 이름은 여러분이 아무거나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논리 구조를 보고 있고 그때 명제 이름은 PQRS를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R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R이라고 하고 변수가 지금 3개죠. X, Y, G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저 R이라고 하는 함수에 X에 어떤 값을 넣고 Y에 어떤 값을 넣고 G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저 Q랑 R이라고 하는 저 함수도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컴퓨터 X가 침입자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어떤 컴퓨터인지 지정이 되면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컴퓨터 X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것도 어떤 컴퓨터인지 우리가 지정이 되는 순간 참이다, 거짓이다를 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X가 침입자의 공격을 받고 있다. 아주 긴 문장, 사실 되게 짧지만 이런 문장 자체를 예를 들어서 S의 X다 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S의 X를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즉 1번 컴퓨터가 침입자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X에 2가 들어가면 2번 위치에 있는 컴퓨터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X라고 하는 변하는 숫자를 이렇게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주면 이 컴퓨터 X가 침입자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 자체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X 또는 뭐 X, Y, G와 같이 변수에 따라서 이 명제를 해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시면 이제 결론이 있죠. 이 문장들은 변수값이 결정되지 않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P의 X 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P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Q를 쓰셔도 되고요. R을 써도 되고 사실은 어떤 알파벳도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PX는 사실 뭐다? X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이 된 거고 그죠? X에 따라서 변하는 값 어떤 fx처럼 px라는 함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px는 우리가 수러라고 불러요. 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함수이긴 한데 명제에 포함된 함수이기 때문에 명제 함수
P에서의 X에서의 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Px 전체를 명제 함수의 X에서의 값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X에 대해서 설명된 어떤 문장이나 수식을 PX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PX가 X가 3보다 크다를 나타내는 명제함수라고 하자. 자, 명제함수가 별것이 아닌 게 이렇게 X가 3보다 크다 자체를 PX라고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3보다 큰 게 PX니까 저 PX라고 하는 X 자리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명제 함수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지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P의 4와 P의 2의 진리값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진리값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계속 연습한 것처럼 true냐, false냐 이것을 우리가 진리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P의 4라고 하면 결국엔 뭐예요? P의 X가 의미하는 게 X가 3보다 큽니다니까 X 대신 지금 4가 들어갔기 때문에 4가 3보다 크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P4의 의미가 결국 4가 3보다 크다라는 이 명제인 거예요. 그러면 3은 4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true 맞죠? 진리값은 따라서 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P의 2는 뭐가 되겠어요? P의 2는 X자리에 2가 들어간 셈이니까 2가 3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진리값은 false가 된다. 이렇게 진리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명제의 즉 명제 함수의 변수 자리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값이죠. Q의 x, y가 x는 y 플러스 3을 나타내는 명제함수라 하자. Q의 1, 2와 Q의 3, 제로의 진리값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진리값이란 true냐 false이냐를 판별하는 얘기고 Q, x, y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x는 y 플러스 3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x가 앞에 있고 y가 뒤편에 있으니까 지금 구하고자 하는 Q의 1, 2는 x자리에 1을 넣고 y자리에 2를 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Q의 1, 2는 1은 2 더하기 3이라는 명제로 해석이 되고 이 말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럼 1은 뭐가 된다? 거짓이죠. 그래서 false다.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 Q의 3, 0 이건 뭐가 될까요? Q의 3, 0는 x가 3이고 y가 0인 거니까 넣어주면 3은 0 플러스 3이다. 이것이 되는데 이것은 참인 거죠. 그래서 참인 명제, 진리값이 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명제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파악이 됐죠. 다음에 한정기호라는 것을 같이 볼게요. 자, 이 절에서는 우리가 한정기호랑 전칭기호라고 하는 두 가지 기호에 대해서 존재 한정, 그러니까 전칭 한정과 존재 한정이라는 두 가지 기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한정기호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한정기호에서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러가 원소들의 어떤 영역에서 참이되는 범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뭐냐면, 자, 범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x가 x-1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변수는 정의역이 무엇인지 지금 이 명제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x가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항상 성립하죠. 왜냐하면 x가 x-1보다 크니까 어떤 x 자연수를 넣더라도 항상 크죠. 그래서 항상 참이죠. 그리고 x에 예를 들어서 음의 실수가 들어갔다. 그래도 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제곱이 x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면 x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고 하면 1, 2, 3, 4 이렇게 셀 수 있는 자연수라고 하면 당연히 x제곱이 커지죠. 제곱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x의 범위를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 범위로 확장하게 되면 x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크다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x가 자연수일 때는 참이지만 실수 범위로 확장되었을 때는 유리수가 들어갔을 때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수러, 그러니까 지금 x제곱이 x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px라고 썼을 때 이것을 수러라고 본다면 이 수러가 어떤 영역에서 참이되는지 범위를 표현하는 것을 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x가 참이되는, 그러니까 이런 px가 참이되는 영역은 뭐가 되는 건가요? x가 자연수일 때 또는 음의 정수일 때도 되나요? 음의 정수,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가 될 테니까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가 자연수고 음의 정수일 때만 이 px가 참이 되니까 범위를 따지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얘기가 바로 한정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참이 되는가. 그래서 이 한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기호로 따졌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할 거고요. 첫 번째 한정 기호는 전칭 한정이라는 거예요. 자, 전칭 한정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래를 한번 읽어봅시다. 정의니까요. px의 전칭 한정이란 정의역에 속하는 x의 모든 값에 대하여 px다 라고 돼 있고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모든 값이에요. 정의역에 속하는 x의 모든 값에 대해서 px다 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전칭 한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전칭 한정을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a를 뒤집어서 쓴 이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for all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다 써져 있네요. for all이라고 읽거나 for every라고 읽거나 또는 for arbitrary라고 읽어요. 해석을 해보면 모든이라는 뜻이고 임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고 임의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기호라고 보면 되고요. 이 기호를 쓸 때는 언제 쓰는가? 모든 값에 대해서 참일 때, 성립할 때 우리가 이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는 전칭 기호라고 부르고 앞으로 전칭 한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px가 뭔지는 앞에서 지금 설명했죠. px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수러다, 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앞에 있는 이 a 뒤집어진 문자 이것은 기호로서 for all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값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 말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명제함수 px의 진리값을 참으로 한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쓴 집합 x의 x는 누구냐면 지금 스몰 x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 변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 변수들이 있는 집합을 라지 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할 변수 x에 존재하는 그 영역을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그 정의역 전체에 있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px에 대입했을 때 진리값이 참이 되는 경우 우리는 이런 기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더 해봅시다.
이제 3번에 보면 px가 x 더하기 1은 x보다 크다라고 하는 명제 함수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px의 의미가 결국에는 이 부등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정의역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예제를 든 것처럼 실수에서 성립하기도 하고 자연수에서만 성립하기도 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의역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for x, px의 진리값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기호의 의미가 뭐였죠? x라고 하는 지금 이 명제 함수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즉 정의역 내부에서 모든 값이 참일 때만 이 기호를 쓴다라고 했고, 이 기호가 성립하면 true가 되고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진리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true냐 false냐로 대답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는 true다 false다 그냥 단답으로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true인지 false인지 여러분이 판단한 근거가 들어가야 되겠죠. 객관식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서술할 때 반드시 근거, 이유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x 더하기 1이 x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자, 모든 실수 범위에서 생각해 볼게요. 실수에는 어떤 구성이 이제 들어가 있나요? 실수라고 하는 리얼 넘버 체계는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죠. 유리수 안에 뭐가 있어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정수 아닌 유리수라는 뜻은 분수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분의 B 형태처럼 3분의 1, 뭐 2분의 4 다 가능하죠. 단 A가 0이 아니어야 되죠. 분모는 나눠질 수 없는 수는 안 되니까. 자, 정수에는 뭐가 있다?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무리수에는 뭐가 있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파이와 같은 이런 숫자, 그리고 루트 3이나 루트 2와 같은 이런 무리수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자, x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성립할까요? x 다음에 있는 숫자가 어쨌든 x 더하기 1이죠. x 더하기 1이 당연히 크겠죠. x는 무엇이든지 1을 더한 것이 더 클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항상 참이 될 거예요.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지금 자, 이 기호에 대해서 x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지금 실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수를 다 집어넣었을 때 이 명제는 언제나 성립하죠. x가 무엇이 들어가든 하나라도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명제의 진리값은 false가 되겠지만 지금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리값은 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호가 등장했을 때는 x에 내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몽땅 다 만족하면 참인 거고 하나라도 없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호 자체의 의미가 이것이 뭐였다?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몽땅 만족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몽땅 만족하면 진리값은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할 때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이것은 참이다. 이유를 서술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이 x보다 크다는 사실이 참이기 때문에 for x px는 참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자, 아래 노트를 볼게요. px가 항상 참이 아님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발레를 찾는 거다. 자, 발레는 카운터 이그젬플이죠. 발레가 뭐예요? 이것을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예를 여러분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제 4번에 한번 봅시다. qx가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명지함수라 하자.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 할 때 자, for x, qx의 진리값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자, 지금 뭐죠?
x가 2보다 작고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정의역이 뭐다? x가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x가 살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x가 2보다 작은 상황.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이 수직선을 실수 전체 공간이라 생각하면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2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을 지금 생각했을 때 이것의 진리값이 무엇이냐? 자, 언제나 어떤 실수를 넣더라도 모든 실수가 지금 정의역이니까 어떤 실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나요? 물론 2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즉 x가 1이거나 아니면 루트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0이거나 등등등 무수히 많은 숫자가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지만 3 또는 4 이렇게 정수만 생각하더라도 자연수만 생각하더라도 이 부등식이 깨져버리죠. 참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존재 기호를 한번 보시면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참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x가 3인 경우 3은 2보다 작다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참이 아님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이 발레를 찾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3이라는 숫자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것을 한 번에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발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를 이렇게 하나 찾아주면 이 명제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진리값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발레를 이렇게 찾아냈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 아니기 때문에 false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호는 뭐였다? 몽땅 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들이 주어진 수로를 만족시킬 때에만 참이다. 하나라도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제 5번 한번 봅시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 정의역이 모든 정수일 때 두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모든 x, x제곱이 x보다 크거나 같은 이것의 진리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자 일단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와 모든 정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첫 번째 모든 실수일 때 두 번째 모든 정수일 때 이렇게 나눠봅시다.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자, x제곱이 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예요. 2차 함수를 지금 보면 이 값은 x로 묶어서 x-1과 곱하는 형태로 인수 분해가 되죠. x에 x-1. 그런데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형태예요? x가 지금 여기 좌변에 보면 0일 때 그리고 x가 1일 때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어쨌든 0과 1에서 교점이 생기고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1이면서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상 y 이퀄 0이라는 뜻이니까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은 여기에서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존재하고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는 영역이 바로 옆에 그림에서 빨간색 그래프의 위치인 거예요. 그죠? 이럴 때에만 그러면 이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소리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찾아볼까요? x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9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나요? 3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거짓.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거짓.
그쵸?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데리고 오더라도 이 부등식이 참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실수에서 봤을 때. 그죠?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리수도 포함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범위, 빨간색으로 칠한 이 범위에서는 x가 뭐 2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와 같이 정수 범위, 그리고 이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모든 유리수, 무리수에 대해서도 이것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부등식 풀었을 때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항상 그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만 언제 0과 1 사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모든 실수일 때는 진리값을 찾았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뭐가 돼요? false가 되는 거죠. 언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되니까 false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는 이 명제가 성립할까요? x의 범위가 모든 정수일 때 생각해 보세요.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을 때 0과 1 사이만 제외하면 다 성립하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정수가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보면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이 명제는 항상 3이 될 수밖에 없네요. 제곱한 게 원래 값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정수로 따지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4의 제곱하고 4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제곱한 게 크죠. 음수의 정수라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3 비교하면 당연히 양수 쪽이 커지죠. 그래서 정수일 때는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성립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 된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제 5번이 알려주는 중요한 사항은 뭘까요? 똑같은 명제라고 할지라도 x가 존재하는 범위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것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호를 썼을 때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정의역에서 이것이 성립하고 말고를 찾고 true인지 false인지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해서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이 만족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정의역이 어디 범위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존재 한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